네, 먼저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호텔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이 진행됐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어제 불이 난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이 어제 피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도 건물을 올려다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1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경찰과 소방 등 5개 기관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감식은 화재 장소로 확인된 8층 객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이 난 이유와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불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났습니다. 건물에 4층이 없어 8층으로 표기됐지만 사실상 7층입니다. 이 불로 불이 난 층 객실 9개가 전부 타고 위층 전체가 그을렸는데요. 투숙객을 포함해 호텔에 있었던 71명 가운데 7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어 모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원한 가운데 사망자 2명은 불이 시작된 객실에서 가까운 8층 객실, 3명은 9층 객실과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8층에서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요구조사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화재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감식 결과를 봐야겠지만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진 건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다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져 대피가 어려웠던 탓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64개 객실 모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호텔이 완공된 2004년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에서 대피한 투숙객과 화재를 목격한 시민들도 연기가 유독 심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는 연기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가 밖에서 막 비명 지르더라고요. 수건에 물 묻히라고. 물에 딱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연기가 몇 분 사이에 비상구 열었는데 비상구도 연기가 완전 꽉. 연기가 자욱하고 하늘 막 뒤덮고 막 8층에서 양 끝과 끝 정문에서 연기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방은 불이 난 지 5분도 채 안 돼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주변 5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차량 90여 대와 소방관 등 36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밤 10시 반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현장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고 17일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는 건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오늘 오후 6시 퇴근 이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슈가가 오늘 몇 시쯤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건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가 출석해서 곧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를 하고서 전동 스쿠터를 몬 지 정확히 17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진술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 현장에는 이렇게 슈가의 출석 소식을 전해 듣고서 촬영 장비들을 꺼내놓고 대기하는 취재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슈가는 일단 오늘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단 오늘 근무를 모두 마치고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은 저녁 6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경찰은 슈가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오거리 근처 식당과 작업실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데요. 작업실과 집 사이 5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넘어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적발돼 파출소에 인계됐던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만취 수준. 그렇지만 슈가는 현장에서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오늘 정확한 음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던 슈가가 번호판을 부착했던 것인지 혹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인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 6월 말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품질 검사 조작을 비롯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과 노동부는 이 아리셀이 납품이 지연되자 무리한 공정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아리셀 공장의 불량품 문제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아리셀은 지난 2021년 국내 1차 전지를 납품할 때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제작하고 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품질 검사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리셀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 2월까지 47억 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다 지난 4월분 납품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고 재생산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5,000개 생산이라는 과한 목표를 정하고 무리하게 제조 공정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 5월 충분한 교육 없이 신규 근로자 53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비숙련 공인이 투입되면서 기존 2% 수준이던 아리셀의 제품 불량률이 사고가 발생한 6월에는 6.5%까지 3배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지 덮개가 찌그러지고 구멍이 생기는 등 이전에 없던 불량이 발생했지만 아리셀은 전지 덮개를 망치로 쳐서 억지로 결합하고 구멍을 재용접하는 등 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바로 이런 불량품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리셀 측은 화재가 발생하기 보름 전쯤부턴 발열 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틀 전에는 발열 전지 한 개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 분석이나 적정한 조치 없이 생산을 계속 이어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불량 전지가 공장 안에서 폭발했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원인에 대해 경찰은 공장 안에 있는 비상구가 빠져나가야 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이 난 곳으로 향해 있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소방 안전관리 대상인데도 아리셀 측이 피난 경로 등이 포함된 소방 계획서를 이전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대피 훈련 등 안전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공장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당시 근로자 대다수는 비상구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폭발이 일어난 뒤 3, 40초가량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출입구 반대편에서 빠져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고립된 채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리셀의 인력 공급 업체인 메이셀이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 공정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지금까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1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됐는데요.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포함해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앞으로 CCTV 등 압수물을 다시 분석하면서 다른 비슷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과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면서 이번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서울의 열대야가 36일을 기록하면서 총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다음 주 후반쯤에는 일시적으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열대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올여름은 특히 열대야가 심한데요. 결국 서울의 총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서울의 열대야가 연속 일수에 이어서 총 일수마저 역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의 총 열대야 일수가 36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지난 1994년 역대 1위인 총 열대야 일수와 같습니다. 최다 열대야 기록은 1994년과 같지만 기상 요소값은 최근 기록이 우위가 되기 때문에 올여름이 1위가 된 겁니다. 또 서울의 연속 열대야 일수 역시 33일로 매일 역대급 최장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도 39일째 밤더위가 이어지며 연속 일수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던 동해안 지역은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강릉의 최저 기온이 29.1도, 동해시 28.2도 등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어제 기준 18.8일로 최장 기록을 매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긴밤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열대야가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요? 네, 조금 전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길게 이어진 열대야가 다음 주 후반쯤 잠시 주춤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번 주말 휴일과 다음 주 초까지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열기에 더해 태풍에 동반된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난 뒤 다음 주 중후반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낮더위는 물론 열대야도 잠시 주춤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열대야 최장 기록이 사상 처음으로 40일을 넘기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다만 가을이 시작하는 9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대기 하층에는 따뜻한 남풍이 불고 상층에도 기온 상승을 유도하는 기압 배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9월 초까지도 30도를 오르내리는 고온과 함께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걸로 전망된다며 길게 이어지는 무더위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수년되면서 일단 양측 간 실무 협상도 숨고르게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실무 협상은 다음 주 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 날선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표 회담 날짜부터 다시 잡아야 할 텐데요. 의제와 형식을 두고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고요. 네, 초 25일로 예정됐던 대표 회담이 미뤄지면서 여야 모두 원점에서 이 날짜부터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회담 의제와 형식 조율에 시간은 번 셈이지만 이 생중계 방식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금투세 등의 여야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국민이 소상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며 이 구체적인 건 차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생중계한 이후에 한번 다음 날이라도 만나서 또 비공개로 회담하고 또 실무자 원내대표나 뭐 수석 부대표들끼리 실무 협의를 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 회담 파기 언급까지 나온 건 유감이라며 일정을 빨리 조정해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실무 협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류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뭐 큰 진전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에 실무 회동이 재가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YTN에 이 비공개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생중계를 하자는 건 자신이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이 파투를 내거나 쇼로만 만들고 싶은 거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회담 의제로 오를지 관심인 제3자 특검법엔 이 한 대표 자신이 공약했던 건데 이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한 달째를 맞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주류, 비명계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 달 동안 민생 정치를 위해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많이 참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에 당내 기반이 약하단 단점은 보이지만 이 당원들과 민심이 바라는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YTN에 한 대표가 민생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지원에 힘쓰고 있다면서도 원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다수 비주류가 된 친윤계 쪽은 아직 취임 한 달이어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이 차별화란 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거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달째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제3자 특검법엔 이 원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요 시험대가 되리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이어 김부겸 전 총리가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며 야권 구도에 지각 변동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부겸계로 꼽히는 한 인사는 김 전 총리가 최근 연구 공간을 마련했고 이 당내에서 의견을 낼 사항은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전 총리 등을 포함해 많은 분이 나와서 자신의 정치 소신을 밝히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에 큰 신경은 쓰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주요 변곡점이 될 이르면 오는 10월에 나오게 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1심 선고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상자가 19명이나 발생하며 인명피해가 컸고 또 의문점도 많은 사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예, 어젯밤에 화재가 났고 진화 작업이 한 2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습니까? 일단 소방에서 대응은 굉장히 빨리 했어요. 예. 대응 1단계를 3분 만에 했고 대응 2단계를 18분 만에 했는데 예. 지금 어제 그 유독가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자가 이제 많이 발생한 사고였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대피 수단이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이건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대피 수단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군요. 예. 네, 어제 저녁에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저희가 당시 상황을 3D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불이 난 호텔은 9층까지 있지만 4층이 없어서 실제로는 8층 건물입니다. 발화 지점을 보면요, 810호인데요. 그러니까 7층 높이입니다. 네,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저녁 7시 34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불이 난 곳이 810호, 그러니까 7층 높이입니다. 7시 39분에 119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접수 4분 만인 7시 43분에 이렇게 소방차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에어매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에어매트가 설치가 되자 이제 8층, 그러니까 실제로는 7층에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잇따라 뛰어내렸는데요. 먼저 떨어진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요. 그 순간 반동에 의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습니다. 이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불과 2, 3초 뒤에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리면서 이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타깝게도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동시에 유독가스가 화재 발생지인 810호에서 8층 전체와 9층까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결국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7층과 8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객실로는 810호, 그리고 9층이 되겠습니다. 8층과 9층 객실과 계단 복도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7명으로 늘게 되는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하리 앵커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유독가스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지금 저희가 7층, 8층 객실 구조도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때 이렇게 유독가스가 퍼지면 일단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가장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계셨던 희생자분들은 거의 다 이제 유독가스의 질식에 의해서 지금 희생이 되셨던 걸로 예,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지금 810호가 발화 지점이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네, 810호에 들어갔는데 예. 투숙객 한 분이 이 호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호실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미 810호에서 발화가 시작됐고 불이 이미 거기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지금 예. 호텔 측에서 확인을 안 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왜 불이 커졌는지 말씀드리면 네. 그 객실문을 안 닫았대요. 810호 문을.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재와 화염이 나와버린 거죠. 예. 나와버리고 이 호텔 객실은 이제 통로가 좁기 때문에 열 축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그 화염과 연기가 퍼져버려서 예. 이제 질식할 수 있는 유독가스가 퍼지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호텔이 아마도 방염 재질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제 추정상에는. 예, 왜냐하면 예, 최근에 예. 방염 재질을 쓰는 호텔들도 많은데 가연성 재질을 더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카페트라든지 뭐 침구, 매트, 심지어 커튼까지 다 가연성 재질들. 호텔에 보면 보통 카페트가 이렇게 깔려 맞습니다.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학약품이 섞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급속도로 퍼지게 했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군요. 예, 보면 7층이고 8층이잖아요. 8층에서도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거든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저기 7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는데? 7층에서 한 층 올라가는 거는 한 몇 초면 됩니다. 한 5초, 2초, 5초면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유독가스가. 바로 탈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몇십 초 내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 열이라는 것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고 연기도 당연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 상황에서 보면 8층이 꼭대기고요. 그 밑에 7층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7층, 8층에만 집중된 것이 밑에 아래층으로는 불이 번지거나 또 연기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층, 8층에서 대다수 희생자가 나온 거죠. 네, 연기는 이제 압력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니까 8층과 9층에 지금 피해가 집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투숙객의 말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연기가 거의 눈에 보일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연기 냄새도 엄청 심했고 거의 하늘이 뿌얘질 정도로 조금 나가지고 소방대원분들이 저기 빌라뿐만 아니라 복도에서도 유리창을 깨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봤고요.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에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왔어요. 친구가 밖에서 막 비명 지르더라고요. 수건에 물 묻히라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연기가 몇 분 사이에 완전 꽉.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 됐으면 못 갔어요. 일단 그 비용으로 못 내려갔겠죠. 지금 앞서 이제 목격자분 김진희 씨 그리고 또 투숙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골든타임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기 직전에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탈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화염과 연기가 급속도로 유입이 되고 또 전기가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제 고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이나 비상구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든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든지 또는 창가 쪽으로 가든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투숙객이 지금 수건에 물을 이렇게 묻히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비상구가 보여야 되는데 유독가스가 가득 차고 검은 연기로 가득 차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알지 못한다면 이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구석에 비상구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는 바로 보이지 않아도
막고 입을 막고 뛰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래도 비상구 유도등이 있긴 해요. 녹색불로 된 게. 그게 이제 그래도 가급적이면 유독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이제 보이게끔 만들어진 그래야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비상구 유도등을 보고서 가급적 빠르게 이제 비상구 쪽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유독가스를 맡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럼요. 판단하기도 어렵고. 막히고,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유독가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로 자세를 낮추시고 손수건이나 옷으로 그다음에 호흡기를 감싸신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유독가스를 들이마시지 않게 한 상태로 빨리 이제 탈출하시는 게 좋은데 어제 그 현장에서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점들이 하나 있던 게 창가에서 그러면 과연 창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창문을 열면 산소가 유입되니까 이게 그러면은 불이 확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상황에서 이미 화재가 급속도로 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창문을 열면 산소를 좀 들이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독가스를 좀 들이마실 수 있고 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문을 연 상태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군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안타까운 게 다른 사망자 2명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는데 이제 숨졌습니다. 저희가 당시 상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807호, 그러니까 실제로는 7층인데 저렇게 여성이 먼저 뛰어내렸고 뒤이어서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여성이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뒤집혔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매트 크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로가 7.5m, 세로 4.5m, 높이가 3m, 그러니까 두께가 3m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 규격에 맞는 에어매트인 건가요? 일단은 KFI 표준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그 표준인데요. 여기에 이제 따르면 작년에 이제 소방장비 기본 규격을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소방청에서. 소방청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공기 안전 매트가 16m 이하의 높이에서 요구조자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다. 16m라면 보통 5층 정도 되나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대장상의 이 호텔은 29.4m입니다. 그리고 1층 층고가 높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추정에 의하면 30m 높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배 이상의 높이에서 지금 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단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하면 16m 이하의 높이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 그렇군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물론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안전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어제 상황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에어매트 구조 활동을 어떻게 펼쳤어야 됐습니까? 일단 여기 또 아까 공기안전 매트 기본 규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규격에 또 나와 있는 지침에 보면 최소 사용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잡이를 잡아주는 구조자 등이 매트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끝에 잡을 수 있는 뒤집히지 않도록 손잡이가 다 있단 말이죠. 그 손잡이를 다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튀어오르고 바로 그 다음 분이 또 희생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 장비를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 잡고 있어야지 이게 안전이 확보되는데 사실은 어제 저도 장면을 봤을 때 이 에어매트가 튕겨져 버려가지고 뒤집히는 거는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소방당국도 당황해했고 자기네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얘기한 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소방당국도 아마 처음 경험해보는 일 거예요. 이게, 이게 성인이 뛰어내릴 때 가속 중력에 붙으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뭐 그런 영향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 매트가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규격이 다 달라요. 뭐 이렇게 그 5층 높이, 7층 높이, 10층 높이, 15층 높이에 따라 규격이 다 달라요. 규격이 더 커지겠군요. 더 커지고 그러면. 더 두꺼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방 당국의 얘기가 맞다면 10층 높이에 맞는 규격의 에어매트는 설치한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이게 지금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그 매트 규정 지침이 규격화되어 있는 게 지금 5층 높이밖에 안 돼요. 5층까지만 검정품이고 나머지 7층, 10층, 15층, 20층에 대한 이 에어매트는 검정품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에어매트에 대한 규정
네. 규칙 이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에서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우후 죽순으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군요. 네, 예. 이거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네. 기준이 일단 안 돼 있다. 그리고 잡지 그렇군요.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그 목격자의 인터뷰를 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 뛰어내리고 8층, 9층에 연기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불꽃은 안 보였었어요. 에어매트는 약간 좀 인도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어요. 소방차가 한 5대가 안 됐고요. 연기만 나고 있어서 연기가 너무 나니까 저 8층 창문에서 남자분 한 분이 살려주세요 807호래요 라고 했는데 소방분들은 위에도 안 쳐다보고 갑자기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에어매트를 피더라고요. 근데 연기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에어매트가 어느 정도 펴진 걸 보고 미셨어요. 해서 여자분이 떨어졌는데 여자분이 가운데로 안 떨어지고 끝으로 떨어지니까 에어매트가 이렇게 일자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여자분이 뛰어내린 중간에 따라 뛰어내리셨어요. 남자분은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셨고 시멘트 바닥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충분히 이 구조 준비를 했으면 네.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은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8층이지만 7층이니까 네, 네. 네, 이제 어쨌건 7, 8층이라고 봤을 때 네.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높이고요. 이 높이에서 심지어 밤 8시 이후에 한 9시쯤에 예. 8시, 밤 8시, 9시 되면은 아무리 지금이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껌껌하거든요. 예. 그러면 밑에를 쳐다봐도 예, 예. 어디에 물건을 던진다고 똑바로 던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내가 목숨을 구하려고 뛰어내리는데 예. 이 에어매트 정중앙으로 뛰어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 당국에서 그 유도라든지 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왜냐하면 에어매트를 설치하면 60초가 걸리거든요. 60초가 걸린 이후에 예. 이 사람이 뛰어내리는 구조 그 최소한의 연속 대피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예. 10층 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제 8초에서 7층에서 10층 사이를 말씀드리면 네. 연속 대피 간격이 7층에서 10층이 8초에서 25초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이 뛰어내리고 그 그쵸. 다음 사람이 최소한 8초 뛰어내리는 이후에 간격을 뛰어내리는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거죠? 근데 예. 어제 2, 3초 만에 뛰어내리셨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거죠. 사실은 분명히 구조를 받지 못한다라는 아마 그 절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요 구조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내리는 그 마지막 수단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소방당국에서 무조건 이것은 제대로 이제 통제하고 유도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여기 조명도 좀 비춰주고 십자 안에 뛰어내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전하게 다 잡아준 상태에서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요. 예, 예. 그럼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러 가지의 구조 활동을 병행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예. 처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었냐면 굴절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거였습니다. 네. 굴절 사다리차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소방차 출동할 때. 현장에 사다리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는 갔대요. 들어는 네. 갔는데 앞에 도로가 7.6m가 필요한데 예. 소방차가 쓸 수 있는 게 7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로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못했다라고 지금 소방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뭐 이번에 합동 점검에서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예. 그 사다리차를 못 썼기 때문에 에어매트로 뛰어내렸고 에어매트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튕겨 나왔다.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것들. 그럼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옥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가 있었으면 더 훨씬 쉬웠겠죠. 옥상으로 진입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요 구조자들을 창문 쪽으로 내려가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에어매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정이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 근데 두 번째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에어매트를 잡는 사람 없어가지고 튕겨 나와버렸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사망하셨다. 이 모든 것들에 지금 부실이 보이는 대목이라는 거죠. 예. 공기를 너무 빵빵하게 넣어서 튕겨져 나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60초에 자동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마 공기는 적정량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공기가 너무 빵빵했다기보다는 예. 이게
그큰 소방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의 가장자리로 떨어지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튕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그러니까 네. 가운데 정중앙으로 떨어지시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가장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뒤집혔다라는 지금 가정이고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네. 그러면 뒤집히지 않도록 잡았어야 된다라는 또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주변에 보면 경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소방 구조 인력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구조를 하려면 일단 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누군가 유도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통제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통제도 하고요. 만약에 그분이 떨어지시려고 하지만 예. 그러면 아직 이게 지금 에어매트가 안전 확보가 안 됐습니다라고 지금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예. 아직은 저희가 구조할 테니 믿으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예. 해가지고 에어매트의 안전을 확보하고 떨어지게 하는 방법. 예. 그래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2, 3초 간격으로 바로 떨어졌다. 그러면 안전규격 지침에도 다 맞지 않았고 심지어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떨어져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사다리차로 먼저 구조하는 게 더 좋은 구조 방법이었고 네. 그럼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건 거의 마지막 구조 방법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예. 사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거의 다 이제 굴절 사다리차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 그 앞에까지 진입했던 굴절 사다리차가 아마 23층 높이인가까지 20여 층까지는 그렇죠. 충분히 올라가는 높이였다라고 예, 지금 해요. 예, 근데 예. 앞에 차량 진입이 어려웠다. 뭐 처음에 차들이 막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도로가 7.6m가 있어야지 설치를 하는데 7m밖에 안 돼서 설치를 못했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좀 앞에 아마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장 예.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굴절 사다리차가 투입만 됐어도 좀 얘기가 달라졌다. 네. 거죠. 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당국의 발표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스프링클러 문제인데요. 네. 불이 난 호텔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의무 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 노후된 건물이 많은데 네. 무조건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 호텔 가신 분들이 불날 줄 아셨겠어요. 예. 믿고 가시겠죠. 이 숙박시설이 내가 오늘 하루를 묵어도 되는 곳이구나라고 안심하고 가셨겠죠. 근데 갔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예요. 화재가 난 이후에 안 거죠. 모든 국민들이 화재가 난 이후에 이 건물이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규정이 예. 2017년에 만들어집니다. 건축법, 예. 소방법에 이제 관련 규정이 생기는데요. 네. 그때부터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건물이 2004년에 준공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돼 버려서 예. 여기는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법망에서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불비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런 것도 다 놔야 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일부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 그럼 여기는 왜 소급 적용이 안 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왜? 당연히 비용 문제예요. 이거 지금 설치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비용 대주는 너무 많고, 그걸 만약에 지금 업주한테 하라고 하면 누가 지금 법적으로 이게 지금 제재받는 게 아닌데 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자체 점검밖에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스프링클러에 관한 법률이 저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정, 신설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해야죠. 이 다중 이용 시설, 다중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축적이 발생하고 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어둡고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으니까 예. 첫 번째 그 말씀드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안내문을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스프링클러 미부착 시설입니다. 예. 그거 1층에 딱 붙여놔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진짜 일단은 하게끔 만들어야죠. 이분은. 그래서 그렇군요. 스프링클러 미부착 시설입니다라고 하면 이 투숙객들 오셔가지고 여긴 안전하지 않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구나. 그럼 다른 시설 가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업주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럼 설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설치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들까지 포함해서 사업주가 좀 부담을 줄은 그런 네. 줄여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나서줘야 되고 빨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희생자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 화재 발생 뒤 3분 뒤에 딸이 다급하게 전화를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연기가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누구나 숙박할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다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고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화재 사고예요. 예. 급속도로 번지고 누구나 이 상황에서는 피할 수도 없고 예. 사실은 뭐 큰 희생자,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화재 관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했으면 예. 초기 진화가 가능했고 희생자가 사실 덜 나오든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말했던 스프링클러 규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의 법적 부분, 그다음에 소방 당국에서 또 이런 그 적절한 장비 사용에 대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아직 멉니다. 조금 전에 염건웅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후속 대책 마련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와 달리 북한 김정은 비위를 맞추는 일은 없을 거라며 세계 독재자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시카고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 지 32일 만에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수락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는 억만장자 친구들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Just imagine Donald Trump with no guardrails, but to serve the only client he has ever had, himself. 북한 김정은에게는 트럼프와 상반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자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말했지만 해리스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해리스는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점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중산층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침 결혼기념일을 맞은 해리스는 연설을 마친 뒤 남편과 무대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앞서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 주지사들은 잇따라 해리스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Why wouldn't we choose the leader who's tough, tested, and a total badass? 애리조나 국경 지역을 찾은 트럼프는 해리스의 국경 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재집권하면 국경 장벽을 완성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틀어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he will never build the wall. She doesn't want to build the wall. She's only saying if she changes her mind, it's only because she wants to get elected. Because who wouldn't want to have a strong border? You need strong borders and strong elections, and we have neither. 이틀째 애리조나 유세에는 특별 손님이 있을 거라며 제3후보인 케네디 주니어의 합류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다음 달 10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처음 격돌할 TV 토론이 승부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시카고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이 부천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7년 준공된 건물, 6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돼 있대요. 이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짧게. 그렇죠. 2017년 이전 건물은 그럼 사람이 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 소방법이나 그 전에도 있죠. 예. 어떤 소방시설 점검해가지고 예. 사람의 어떤 인명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네. 정치권에서 그런 거는 도외시하고 그냥 건물주 이익 예.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까 지금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죠. 예. 김상일 평론가도 한 말씀 해주세요. 화재 사고가 예. 날 때마다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네. 예방을 하겠다, 상임위원회 약속하잖아요. 열고요.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화재가 더 많이 나는 게 노후한 건물일수록 더 위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후한 건물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예방을 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로비에 자꾸 한 발씩 물러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권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네. 정말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참았다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았다고 합니다. 뭐를 참았다고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여성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정신이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안 그래도 한동훈 그 대표가 좀 공격적이다. 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참았다 그러니까 진짜 한판 뭐 이렇게 싸우고 싶은데. 이제 한 달까지만 참고 그 다음부터는 못 참겠다는 그러니까 거 이런 아니에요? 느낌을 주기 어떻게 하겠다는 때문에 거예요? 그 이런 말은 조금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제 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타협과 조정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예.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예.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면은 좀 있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표현 말고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달. 예. 본인의 그 힘든 한 달이죠. 힘든 한 달이라고 예. 평가하세요? 왜냐하면은 소수 여당. 예. 거기다가 소수 여당 내에서도 또 소수 대표. 이러면서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아까 제가 인터뷰에 나왔지만 이름 많은데 예. 어떤 친윤의 어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 이런 면에다가 참았다는 게 아마 대야당만이 아니라 예. 그 정당 그 당 내에서 예. 이 친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참았다는 그 말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까? 들어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실권 없는 한동훈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표회담 해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죠. 예. 예. 한 달을 평가하자면 저는 C약점 정도뿐이 못 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흥행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까? 민심 63%, 예. 당심도 63%에 가까운, 그죠? 네. 그 정도의 지지를 받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표입니다. 자, 뭘 요구했습니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예. 첫 번째, 대통령실의 변화. 그거를 견인해 주기를. 예. 견인했습니까? 견인한 거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당의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예. 당이 변했습니까? 친윤들 아직도 남아서 딴지 걸고 있죠. 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세워서 입지를 해서 같은 친한들을 동지로 만들어냈습니까? 그런 걸 또 아닌 것으로 보이죠. 한 달 동안 하기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이게 정치는 연하고 같고 배하고 같습니다. 네. 연은 언제 날릴 수 있습니까? 바람 불 때 날리는 거죠. 계속 바람 붑니까? 이 63%의 어마어마한 지지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이 이 타이밍을, 오히려 포인트다. 그렇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리고 배는 물이 들어와야 띄우지 않습니까? 예. 물이 안 들어왔는데 엔진만 가지고 엔진 세다고 그냥 물 있는 데까지 나간다 그러면 엔진 다 박살나죠. 예. 여야 대표 회담 일단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네. 여야 대표 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죠. 예. 그리고 예. 성과가 있어야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양 당 대표에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계속 예. 싸움만 하고 한쪽에 강고하게 일극 체제의 뭐 유일 권력처럼 보이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당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 양보도 하고 얻어내기도 하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한동훈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뚫어야 역시 한동훈이구나.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네. 역시 변화를 이끌 수 있네. 우리가 잘 뽑았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과를 꼭 내야 되는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는 내야죠.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 당연히 내야 말씀이죠. 됩니다. 네. 예, 근데 생중계가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성사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성사되기 어려울 거다? 예,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쪽의 태도를 계속 볼 때 네. 이쪽에서 뭘 한 가지 양보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걸 내고 그 제보 공작 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수용하겠다 예.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생중계가 나왔어요. 예. 그 사실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 좀 첫 번째 만남에서 예. 어떤 그 공식적으로 무슨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갖다 생중계를 할 때 진솔한 대화가 과연 될까? 그래서 그 저는 아까 저기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의 어떤 네. 입지 이야기했지만은 이 최상병 특검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설득시키기 힘들 거란 말입니다. 측면들을.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될 때까지 어떤 여야 회담을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얻어낸 게 제일 중요한 지금 의제거든요. 예. 이게 안 되는데 이걸 그 여야 대표 회담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잘 다음 주 힘들 것 같습니다. 금요일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하는데 성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선동 그만인데요. 내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괴담 선동을 그만하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는 오늘 충돌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진실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바다가 핵 폐수가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 바다가 독극물이 가득합니까? 오염된 바다로 해녀의 물질이 사라졌습니까? 해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작년 이맘때쯤에 공방이 치열했었잖아요. 그렇죠. 치열했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다시 또 붙었어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1년 전에 그 야권에서 좀 과도한 선동을 한 거는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저는 방송에서 제가 예. 야당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서범수 사무총장이 굉장히 점잖으신 것 같아요. 네. 저 정도 얘기하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예. 저걸 보여주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을 보여주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요? 근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의 얘기는요. 이거를 피해를 줬으니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때 너무 과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야당의 역할을 해야 이런 식의 안전한 1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1.6조를 헛되이 썼다? 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데 1.6조를 썼는데 네. 그게 왜 헛되이 쓴 겁니까? 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 과유불급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1조 6천억 썼지만 예. 이게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쓸만한 돈이다. 예. 그런데 이게 쓰기 전에 지금 이걸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라 그러는데 네. 반대쪽에서는 원전 처리수라 그럽니다. 예. 다핵종 제거 설비를 예. 해가지고 삼중 알프스, 수소를 예. 제거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IAEA 결국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당 야당 주장은 서로 틀릴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유엔 산하 국제 기구 아닙니까? 여기서 괜찮다 그러면은 일단 좀 수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걸 못 믿겠다. IAEA도 결국 여당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입장에서 나와버리니까 네. 이게 사실 그 1조 6천억이 쓸 돈이지만 쓰고 나니까 좀 엉뚱한 데 썼다는 지금 그런 취지의 말이 되거든요. 예. 엉뚱하다는 건 이제 그렇군요.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지원하고 네.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정치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모세 기적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친위대 검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고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결론은 검찰이 어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한 겁니다. 예.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게 사실인정 문제죠. 그다음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거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그렇게 한 것은 예. 그런 사실관계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게 국민의 어떤 의혹 예. 시원하게 풀어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제대로 이번에 뭐 곧 나가시겠지만은 네. 수사심의위원회 붙여가지고 예. 어떤 그 한바탕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아주 악영향이 될 만한 네.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경계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더 밝게 가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요,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가족들이 뭘 받아도요,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고 불만을 터뜨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혐의 떨어지거나 무죄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아마 선별적으로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과거에 안 좋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예. 사회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가의 미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검찰이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수술 당시 태아가 생존 여부, 이게 쟁점이었는데 집도의가 발급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사산으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실제 사산 여부를 확인키로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술에 참여한 마취 전문의와 의료 보조인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수술에는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을 포함해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마취인은 이 병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진을 추가 입건하면서 병원장과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영상을 올린 유튜버까지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추가로 입건한 의료진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장과 유튜버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병원장에게는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유튜버는 낙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태아가 살아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되는 상황. 병원장은 태아가 태어날 때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에 이어 지난 19일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두 서류 모두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도의가 발급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사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태아가 실제로 숨진 채 태어났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튜버가 수술 전 진료받은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관련 자료와 의료진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한 의료진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장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한때 진단키트는 물론 치료제까지 부족해지면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보건당국은 코로나 위기 단계를 올리거나 감염병 등급을 상향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상황 정확하게 어떤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주변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이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서 예. 표본 감시로 이제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 환자들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 환자 발생을 보면은 한 1,444명 정도로요. 예. 그 표본 감시 기간 중에서 예. 그 전주보다는 한 5.7% 정도 증가했습니다. 입원 근데- 환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 예, 저 준비한 자료에 보시면은 보이네요. 예. 그 전주 한 2, 3주하고 비교하면 그 전주는 뭐 85%, 55% 증가하다가 지난주에는 5.7% 정도로 그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음 주 그 환자 규모가 상당히 좀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그래요?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렇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계속 잘 지켜주시면 실제로 확진 그 환자 수가 더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대유행이 되지 예상을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지금 네.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 그 그래프가 이제 조금씩 꺾일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뭐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예, 치명률은 이제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굉장히 치명률이 낮아져서 예. 전체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치명률은 한 0.1% 정도 됩니다만은 그 오미크론 이후에는 한 0.05%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환자는 네. 지금 늘었는데 지금 치명률은 좀 낮게 유지되는 거고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0.05% 정도로 지금 유지는 되는데 예. 다만 그 연령별로 좀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연령별로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령별로 이제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한 0.73% 정도로 유지가 되고 예. 그 50세 이하에서는 0.01%로 상당히 낮고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예. 치명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연령군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입원 환자 수와 치명률을 살펴봤는데 위기 단계 격상이나 감염병 등급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위기 단계는 관심 단계를 그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예. 유지하고 있고요.
감염병 등급은 이제 4급 감염병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상적인 이제 그 감염병으로 이제 저희가 전환해서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치명률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이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치명률로 0.05%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그 치명률이나 그 중증화율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 위기 단계 유지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유행이 있을 거고 그 유행은 이제 일상적인 그런 관리로 일단 해 나가야지 이게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의무화 그런 거 그 거리두기 의무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할 질환은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엔데믹화되는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 또 다음 주 정도에는 다 개학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그리고 또 추석도 있고요. 그럼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또 더 확산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개학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지침이 이제 내려갔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등교시키지 말고 그 학교에 나오지 못한 기간은 출석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미 지침이 나간 상태고요. 추석 대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 예방 수칙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시고 이제 뭐 부모님 이제 연령이 높으시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감염 예방 수칙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잘 추석 전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추석 그 방역 대책을 다른 감염병들과 함께 좀 저희가 공식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토병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람들의 인식도 뭐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보고 좀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치료제가 좀 걱정이거든요. 치료제는 지금 충분한 건가요? 네, 치료제가 이제 그 갑자기 사용량이 이제 여름철 7월달에 굉장히 이제 환자 수가 늘면서 아주 그 급격하게 이제 그 사용 그 양이 늘면서 약간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많이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 이제 3,268억을 확보해서 26만 명분을 이제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계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지난 8월 15일부터 이번 주까지 6만 명분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좀 당겨서 월요일 날 저희가 17만 명분을 추가로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배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공급에 여유가 생겨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에 이 약제가 등재가 돼서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좀 그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10월까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치명률이 고령으로 갈수록 더 이제 치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접종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맞으면 돼요? 예방접종은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예방접종은 지금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65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들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독감 백신하고 같이 동시 접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신은 지난 동절기에 했던 백신하고는 다른 JN1 기반의 백신이고요. 그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KP3 그 변이주하고 가장 잘 적합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께서는 꼭 좀 백신을 잘 맞아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아니면 자비 부담인 거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어린이들도 맞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들은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인데 12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고 이하 연령은 그 아직은 승인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방 수칙 뭐 손을 깨끗이 씻고요. 또 마스크를 잘 쓰고. 어떤 수칙이 더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손 잘 씻고, 기침 예절, 마스크 잘 쓰기, 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또 아플 때는 이제
그 코로나19에 걸려서 이제 감염되었을 때는 좀 잘 쉴 수 있게 그래서 증상이 없어지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아프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병가 사용이 좀 잘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좀 마련해야 되는 그 제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른 관심사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럽에 이어서 동남아까지 엠폭스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이 부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 2022년부터 이제 2B 타입의 그 엠폭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도 2023년도에 151명 정도 발생을 했고 올해도 11명이 지금 사실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1B 타입은 아니고요. 기존에 유행하던 이제 2B 타입인데 그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 이 위기 단계를 올린다든지 그럴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일반 11명 정도 올해가 11명 올해 11명이요? 발생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진단 체계는 잘 확립이 되어 있고 치료제와 백신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과 또 의료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백신 접종은 작년에도 했었고요.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백신 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역 체계를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국가들은 검역적으로 저희가 좀 지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을 좀 강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잘 그 다른 타입, 그 원 B 타입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일단 뭐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료제 확실히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무게 400g, 국내에서 가장 작은 몸집으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맞으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또 부모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세상에 나온 쌍둥이 형제 강우와 강민이 22주 3일 만에 양수가 터지면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출생 당시 몸무게는 불과 400g. 태어나자마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습니다. 의료진이 판단한 쌍둥이 형제의 생존율은 0%에 가까웠습니다. 면회 시간 갈 때마다 선생님께서 좀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기흉이 생겨 흉관을 삽입하고 괴사성 장염으로 위험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자칫 실명까지 될 수 있는 망막증 치료를 위해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간 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매 순간이 고비였다고 의료진은 회고합니다. 엄마만큼의 서포트를 지원을 해주기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밖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케어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서 거의 한 100일까지는 매일매일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가냘픈 몸으로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100일 넘게 견뎌낸 강우와 강민이 지금은 몸무게도 출생 당시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4.5kg까지 자랐습니다. 쌍둥이 형제 가운데 둘째는 태어난 지 170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아직 입으로 먹는 힘이 약해 회복이 더 필요하지만 다행히 건강엔 큰 문제가 없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무사히 안고 퇴원할 수 있게 된 아빠는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준 아이가 너무도 고맙고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펴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또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한 2달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또 간호사분들이 너무 애정 어리게 바라봐 주시기도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면회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줬다는 강우 강민이 아빠. 가장 작은 몸집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품 안으로 돌려준 기적.
의료진의 헌신과 부모의 사랑이 맺은 열매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유의 호화 유람선 여러 대가 운항 중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됐습니다. 최근 수해 지역을 방문하며 애민 이미지 부각에 나선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김 위원장이나 그 일가가 휴가를 즐겼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하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공개한 북한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 모습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8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김정은 위원장 소유의 호화 유람선이 북한 원산 앞바다를 오가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길이만 무려 80m로 안에는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 시설까지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갈마반도에서 북쪽으로 2.3km 떨어진 대도와 신도에서도 인근을 운항 중인 50여 미터 길이의 호화 유람선 2척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원산별장 인근에 있는 김정은 소유의 호화 유람선 4척 가운데 3척이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유람선으로 밀어 김 위원장 일가가 이곳에서 휴가를 즐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특각 중에서도 가장 호화롭고 또 가족 단위로 대중과 분리돼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대형 루트가 여러 척이 있기 때문에 원산이 가장 휴가지로서는. 앞서 북한은 대형 수해에도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 부각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책임은 일선에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난의 수해 피해까지 겹친 올해 상반기에만 화장품과 시계, 주류 등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500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세관의 올해 상반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의 선물 통치에 사용되는 시계의 경우 143억 원어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도 영화 추천도 척척 쑥쑥 크는 AI. 네, AI 원래 수학 문제 잘 풀지 않나요? 네, 그냥 사실 예. 입력한 계산식만 푸는 거라면 사실 새로울 게 없겠죠. 하지만 이번에 네이버가 개발한 AI 하이퍼 클라우드 X는 수학 문제 이미지를 인식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추론하고 더 다양한 지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실제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네, 손으로 그린 원 그래프를 보고 나서 A 회사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작업도 추가로 가능한데요. 그래프 이미지를 보낸 뒤 코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작업도 순식간에 재현할 수 있고 수학 문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예. 네, 사진을 보고 시를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네, 고양이 사진을 보냈는데 순식간에 짧은 시를 바로 만들어냅니다. 고양이에 대한 시를 쓰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실제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1,400여 개의 문제의 사진을 보내고 나서 풀어보게 했더니 84% 정도의 정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이대와 성별을 설정해 실제 사람과 하는 대화처럼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도 나왔는데요. 다만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출시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런 기술 믿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AI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건 반가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또 사실 이번에 구글이 만든 AI 제미나이를 이용한 교육 환경 기술도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수업에 직접 활용하는 선생님을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 호주에 있는 초등학교와의 화상 협력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게 된 건데요. 네, 영상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제미나이의 수업 대상과 수업 목적, 상황 등을 입력을 하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이같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 요구에 따라서는 아이들 수준별 표현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아예 선생님의 수업 대본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수업 계획서도 척척 구성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모든 걸 믿고 맡길 수는 없겠죠. 당연히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되지만 업무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교사가 다 만들어내기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학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교육에도 AI, 가전제품에도 이제 AI 제품 많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AI라는 이름이 붙은 가전제품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냉장고나 에어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온도를 조절하고 또 이제 세탁기도 자체적으로 무게와 재질을 파악하는 기술이 탑재됐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공개한 AI TV는 조금 달랐는데요. 리모컨도 필요 없어집니다. 왕갈비 통닭에 나오는 영화를 틀어줘라고 말을 하면 영화 극한 직업이 추천되고요. 오래된 영화나 드라마라도 화질을 한층 더 개선해서 표시해주고 스포츠 등 장르에 따라서 화면 밝기와 화질도 조정해줍니다. 또 집 곳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가전기기와 연결하면 텔레비전이 AI 지휘본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삼성은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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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최태원 해임의 이재용 코인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어디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온 건가요? 네, 흔히 지라시라고 부르는 소문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황당한 소문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6월부터 보겠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사설 정보지에서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유튜브에서도 소식이 퍼지면서 계열사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나서서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 공시를 띄운 뒤에야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또 같은 달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1조 원 규모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해 폐기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8만 원대 밑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웨이퍼는 반도체의 기본 틀,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주요 부품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유튜브에선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는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흔히 말하는 제목 장사를 한 건데 간 큰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 이런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은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죠. 이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크게 가짜뉴스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회장직에서 해임됐다거나 아예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허무맹랑한 괴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여기에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두고도 수위 높은 발언과 가짜뉴스가 쏟아졌는데요. 모두 허무맹랑한 소리였지만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5만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SK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좀처럼 수사의 속도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서 법무팀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총수에 관한 가짜 뉴스는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처벌은 어려운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뜬 소문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결국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건데요. 시장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다 보니 벌금을 내더라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의적인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배터리 완충 논란 속 자체 관리 시스템 본물. 네, 전기차 화재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에 원인과 대책을 두고 말이 크게 엇갈리고 네. 있습니다. 일단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90% 이상 충전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의 진입을 막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당연히 전기차 차주들은 명확한 화재 원인이 지목된 것으로도 아닌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계에서도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이미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가 100% 충전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건데요. 차주가 아무리 충전을 많이 해도 실제 충전 가능 용량의 90%도 채우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와 관련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기차를 무조건 지상 주차장으로 가라고 하는 건 화재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완성차 업계는 요새 고민이 많겠어요. 전기차 잘 안 산다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이외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배터리 자체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BMS,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MS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면 즉각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차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원격 지원센터로 전송되고 고객에게는 관련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아는 최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을 모든 차종에 조기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BMW 역시 모든 차량에 자체 BMS를 탑재했다면서 공식 딜러서에 전기차 안전 가이드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제조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BMS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BMS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완성차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생기면 차주에게 전송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확보됐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미 화재가 난 전기차들에도 대부분 BMS가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충남 금산에서 났던 전기차 화재의 경우 BMS 이상 징후가 감지됐지만 차주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차주가 배터리 감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가 모니터링 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BMS 자체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역시 차주가 꾸준하게 관리하고 점검을 받아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속에 다시 한번 전기차 화재 우려가 확산하면서 업계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다음 달 초 정부가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소비자의 불안과 업계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기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 기획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소프트웨어가 배터리 충전 중에 전압이나 미세 단락 같은 불량을 판별한다면서 전기차 10만 대에 적용해서 90% 이상의 안전 진단 검출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오츠카가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와 제22 보병사단 율곡부대에 이온 음료의 분말을 전달했습니다. 동아오츠카는 두 부대의 군 장병 4,800여 명에게 이온 음료 분말 총 5,400여 개를 전달했다며 무더위 속 장병들의 수분 보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비 맥주가 국내 맥주 브랜드 가운데 최초로 알루미늄 병맥주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오비 맥주 측은 G세대를 겨냥해서 신제품을 디자인했다면서 알루미늄 소재 특성상 급속 냉각이 가능해서 맥주를 빨리 차갑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에 10m 크기 대형 벨리곰이 등장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인과 청년층이 많이 찾는 N서울타워에 초대형 벨리곰을 전시하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협업한 임시 매장을 운영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현대미술 전시회를 갖습니다. 액자를 닮은 TV로 10m 길이의 전시 공간을 조성해서 현대 예술가들의 대표 작품을 소개합니다. 가수 임영웅의 상암 콘서트 현장을 담은 공연 실황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면서 예매 관객으로만 10만 명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손푯말부터 포스터, 티셔츠까지 영화관이 마치 공연장처럼 변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한 주인공, 두 번째 공연 실황 영화를 낸 가수 임영웅입니다. 스크린으로 되살아난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10만 명 팬들과 함께한 그날은 아직도 임영웅에게 꿈만 같습니다.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108분 분량 영화에는 쏟아진 비가 깜짝 연출이 됐던 공연 장면부터 정말 좋은 타이밍에 특수효과처럼 또 비가 와주는 바람에 더 좋은 무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한 팬을 업고 좌석을 안내해 화제가 됐던 진행 요원 등 비하인드 1화까지 영웅시대와 함께한 순간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지 못한 팬들에게도 스크린을 통해 그날의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임영웅. 바람처럼 팬들의 열기는 벌써 뜨겁습니다. 예매가 풀린 뒤 줄곧 실시간 예매율 1위를 차지했는데 이미 예매 관객으로만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맥스, 스크린X 특별관 예매까지 고려하면 사전 수익도 벌써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의 첫 번째 공연 실황 영화 누적 관객 수는 25만여 명. 또 한 번 극장가 접수를 예고한 두 번째 영화는 오는 28일 개봉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하순에도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노원구에서는 기온이 한때 34도까지 치솟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36도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연일 그야말로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지난 밤사이 이어진 열대야로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서울에서 열대야를 가장 많이 겪은 해가 됐는데요. 폭염일수도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록 행진은 주말인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광주 또 대구 기온이 25도를 웃돌겠고요. 낮 동안은 33도 이상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폭염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최고 3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는데요. 곳에 따라 다소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래와 글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